노도관 금강군이 뭐 광명이 옛날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아냐, 뭐 비아냥 섞인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 다니면서 구리는 구리다는 둥, 뭐 그렇게 구린 데를 저한테 추천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게 다 허위의식이거든요. 수도권만 해도 이렇게 살기 좋고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우리는 부동산을 비관하는가? 자, 현재 올해 1분기 수도권 부동산 집값 이미 다 지났고 데이터 나왔을 때니까요. 이제 오른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사람들 심리 지금 5월 중순 어떤가요? 느리게 반영되는 KB 지수도 오르고 있으니까 실거래가는 이미 오른 지 한 2달 됐고. 집값은 오른 건 팩트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집으로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수도권은 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요즘에 막 집을 그럼 사고 싶어 하나요? 심리가? 뭔가 모르겠는데 거래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거래가 좀 늘고 지금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뭐 월 4천 건 정도까지 올랐다면서요? 예, 뭐 이게 비수기인데 이렇게 나네요. 예, 5월이 비수기예요? 예, 3, 4월에 찍은 게 지금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2달 걸리니까. 네. 원래 그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때 거래가 많거든요. 그 학군, 뭐 전학. 어차피 부동산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두게 된 부자가 돈 있는 사람들이 자녀 공부나 교육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학군도 따지고. 그렇죠. 뭐 이런 연유로 방학 때 사서 학기 초에 이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가 터진다. 요거는 비수기에 터지는 거래니까 재밌죠.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 일단 지금 시장은 저는 좋아 보여요. 부동산 시장 상당히 매력 있고 상당히 저평가된 데가 많아 보여서 정말 제가 작년 연말에 프리즘 투자자문 안 샀으면 M&A 했잖아요. 그러니까 MBO. 경영자가 회사 지분을 사는 게 MBO잖아요. 매니지드 바이아웃을 해서 가진 돈이 톨톨 다 털리지만 않았으면 아마 지금쯤 뭐 부동산 사러 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근데 요즘에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하락에 얘기하시는 분들은 매물이 늘고 있다. 거래량 는 거 맞지만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주식도 조정 겪을 때 뭐 위로 반등 좀 했다 떨어지는 거지 부동산도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데 반등했다가 이제 가는 거다. 얘기하시는 가까운 뭐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부동산이야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러니까요.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하시는 분도 많고 자신의 철학도 있는 분이 많은데 저는 뭐 매크로 거시경제하는 사람이니까 거시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중 유동성 늘어날 때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계부채 문제에 부동산 PF 문제에 거기다가 전세 사기로 인한 경공매 리스크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가 바닥이었고요. 지금 M2, M1 LF 중 유동성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통화 공급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주요 부동산 정책 환경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아주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모든 변수 중에서 압도적인 영향력 1위는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리를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인데 금리가 오르지 않고 이제 빠질 거라는 기대가,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금리 인하해도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미국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출만 좋지 더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LTV.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도 재작년 2022년이 바닥이었고, 물론 뭐 아직도 예전 2013년, 14년 같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시기에 비하면 아직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낮지만 2년 전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15%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택 시장에 있어서 정부 규제, LTV 규제 이런 거는 투기과열지구를 강남 3구랑 용산구 정도 빼고는 다 완화했으니까 유동성도 좋아지고 있고 전세가율, 요새 전세 가격 오르면서 전세가율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시장이 나쁜 시장은 아니면, 부동산이라는 건 오를 때 10년 빠질 때 3년 뭐 이 정도 사이클인 시장인데 한 3년 빠진 거 이제 슬슬 좀 좋게 봐도 되는 시기 아니냐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누군가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삐처리 될 건데 저런 이 하락 얘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뭐 각자의 근거가 있을 텐데 뭘 놓치고 있으시길래 그러면 이분들은 하락을 얘기하신 걸까요? 절대 가격이겠죠. 절대 가격? 아니요, 그분들이 놓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중시하는 건 절대 가격이겠죠. 아, 절대 가격 자체가 비싸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득 대비 맞아. 그 얘기 하잖아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많이 비싸다. 그건 사실이고? 그렇죠.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소득이 중요한 건 사실이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지금은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높은 지역이 많다는 것도 동의. 근데 이제 문제가 옛날처럼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고 제로물가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로금리, 제로물가 시대가 아니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플레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인플레를 좀 내야 되는 입장이죠. 부채 덫을 걸려있는 수많은 PF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플레를 일으키면 실질 부채 부담이 줄어요. 이게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재정을 쓰지 않으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쓰고 싶어서 번원통화 이런 것도 다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가 2,200조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만 해도 2,000조 그랬는데 지금 10% 넘었죠. 소득 증가한 거는 뭐 1, 2%씩일지 모르지만 인플레 덕분에 3, 4% 오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의 근로자들은 명목 성장률만큼 임금이 올라요. 자, 그러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은 5년 동안 누적 얼마 올랐냐면 30% 가까이 오른 데들이 많아요. 당장 삼성전자가 2021년에 10몇 프로 인상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5.4인가? 야, 몇 년 만에 30%? 네, 5년 만에. 근데 그걸 뭐 어떤 영상 보신 분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올랐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분은 이번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에 계시는 분인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까 서두에 처음에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전국요, 어디 서울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서울 부동산은 중간값이 9억 정도 하는 시장이고 순자산 기준 9억 가지고 계시면 한국의 상위 20% 아니요 순자산 10%네요. 순자산 10% 가정이거든요. 맞아요. 순자산이 1%가 상위 29억 정도. 맞아. 29억. 인터넷 세상에만 그 부자가 많고요. 원래 현실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인터넷에서 내가 얼만데 하는 사람들을 전 믿은 적이 없고요. 특히 뭐 땡라인드 같은 그런 데서 익명 뭐 이래가지고 뭐 해외 회사 이렇게 올린 사람들은 다른 거 뭐 사기나 뭐 투자나 네. 자기 사업이나 뭐 너무 많아. 더군다나 부자가 내 부자라는 걸 주변에 왜 이야기해요? 그렇죠. 누가 붙어가지고 뭐 사달라 해달라 그럴 리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9억 정도 되는 서울 아파트 중앙값 9억 아파트를 살려면 전체 자산 순위 10%는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 찬스 말고는 대기업 직장인 맞벌이 부부 말고 이 안에 들기 어렵잖아요. 아니면 의사 드시던가. 예, 그러니 그분들의 연봉이 오른 걸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강남 3구 같은 데가 부모님 물려주신 거 아닌 이상은 거짓 뭐 부부 중 한쪽은 그냥 의사나 변호사라고. 전문직 부부 아니면 대기업 부부 아니면 대기업 교사 부부, 의사 교사 부부 뭐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기도 무서워요. 물가 생활비 자체가 달라진다면서요. 동네가 달라지면. 이제 인간이 불행해지니까 이 비교질을 하는 것만큼 인생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가 이건데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을 삽니다, 저는. 예, 그리고 또 유동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으니까. 또 패닉에 붕괴가 오면 또 갈아타면 되니까 저는 2022년 갈아탄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박사님 집 사실 때 저 진짜 많이 걱정했거든요. 박사님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지나보니까 진짜 박사님 진짜 기가 막히게 그때 바닥에. 제가 사고 한 달 뒤가 바닥이었어요. 그래. 아니 근데 박사님이 그때 더 싸게 샀잖아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단지에서 제일 좋은 거 샀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원로 화제로 돌아가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상위 10% 정도의 순자산이나 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소득은 지난 5년 사이에 한 3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6%씩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 제가 2020년 초반 지금 이때 2020년 4월 5월 가격으로 복귀한 아파트 단지는 매력 있지 않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아파트가 뭐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복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강남 3구는 이미 다 2021년 가격 왔어요. 그러니까 7월 가격이 아닐 뿐이지 21년 가격이 다 왔기 때문에 거기를 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을 이렇게 다녀보면 여기 얼마지 하고서 이렇게 가격 찍어보잖아요. 부동산 리치고 호갱노노 뭐 아실 이런 데 가서 찍어보잖아요. 찍어보면 2020년 가격이네? 싶은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버블이었겠지 그 뒤에. 그래서 그 버블의 후폭풍이 이 주택단지를 박살을 냈겠지. 그렇지만 여기 한 2년만 놓고 보면 전철역 뚫리는데 우리나라 3대 직장 거주지에 연결된 중전철, 경전철도 아니고 중전철이 뚫리는데 싶은 데도 못 오르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브랜드가 떨어지니까. 노도광 금강구 여기는 안 돼. 여기가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2년 전에는 미친 것처럼 갭 투자했었거든요.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2년 만에 거기에 입지가 다 바뀌었대. 그건 뭐만 보는 사람들이죠? 가격만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거기에 살 사람들의 소득을 봐야 된다. 거기에 살 사람들의 소득. 예를 들어서 노도강
강북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7호선 타고 강남 가시는 분들이고 또 금강구, 여의도라든가 신안산선을 타고서 광명을 가든가 아니면 북쪽으로 해가지고 저 가산 디지털 단지 가디나 구디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클러스터잖아요. 첫 번째 강남, 두 번째 광화문, 세 번째가 마포, 여의도, 네 번째가 가디 구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직장인들이 모여 살고 있고 모여서 일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연결되는 최고의 노선들이 뚫리는데 뭐 광명에 미분양 난다고 비웃지만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요. 그게 여의도 가는 중전철이 뚫리는데 근데 시장은 어떻게 보냐 하면 그런 데를 그게 되겠어? 광명 딸이가 이런다고요. 거기 가보지도 않고 정말 한번 가보시면 천지가 개벽했거든요. 아니 정말 임장 다녀보십시오. 저는 어제 동탄 다녀왔는데 동탄도 날 엄청 좋아졌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동탄은 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 살라고 그러다가 놓친 데여서 이번에는 그냥 구경 가고 제가 뜰 때를 좀 알잖아요. 어디 그 동탄을 제가 그렇게 밀었잖아요. 그래서 동탄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동탄을 왜 그러냐면 SRT, GTX를 효과는 거기밖에 지금 누릴 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데들이 저평가되거나 시장에서 비아냥거림이 되고 밈의 대상이 될 때는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밈은 노도강 금강구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다 똑같지 않은데 제가 가보니까 청량리 일대 돌아보니까 임장해보니까 동북선은 거의 다 지었던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미지에 인터넷에서만 그러고 있을까? 정말 가보면 다른데 거기 이상한 가게들 없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박사님 말씀은 지방과 서울 뭐 수도권을 비교했을 때는 수도권은 앞으로 시장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서도 뭐 강남 상구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좋지만 지금 사기에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금리를 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는 자유도만 갖고는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이제 중산층 상위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는 부유층들,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포장하고 계시는 부유층들이 우리나라에 한 5%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부 합산 가처분 소득 기준 월 700만 원 이상 되면서 10억 이상 순자산 갖고 있으면서도 난 가난해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건 아니죠, 그 정도면 사실. 아니 그러면서 중산층이라 그래요. 난 뭐 순자산 10억이면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아닌가? 아니, 10억이 부자는 아니잖아. 순자산 10억이. 그러면 부자가 뭔데요? 아니,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한 거 영상을 보면 옛날에는 부자가 한 30억 있으면 부자라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 50억 아니면 100억이 있을 때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VVIP를. 그건 또 VVIP고. 예, 저희들 제가 이제 다녔던 KB은행 다닐 때 거기에 VVIP 센터. 예, 그런데 가면 뵙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거기를 가야 뵐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대부분 생활은 해외에서 하세요. 우리나라 없어요. 왜 우리나라 왜 살아요, 그분들이? 부럽다. 저는 10억 넘으면 굉장히 큰 부자다. 5억만 넘어도 부자다. 20%니까. 아니 이게 20%. 자기 집을 포함해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가 편하게 그냥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그러면 돈이 얼마 있어야 부자라고 하는 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얼마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30억이다라고 나오면 그게 상위 1%가 안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27억 9천인가 2천이 29억 2천입니다. 29억 2천이 상위 1% 커트라인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단위 살면서 그 이상 되는 분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예, 그 상위 1%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부자 중에 부자들이신데 그런 부자들하고 뵙고 이야기하고 컨설팅하고 뭐 이렇게 저희들 좀 고객들한테 저희 상품 팔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자문도 해드리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분들의 항상 가지고 계신 고민이 박사님 근데 노후가 걱정이에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표정 관리를 못 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다른 사람 99% 어떡하라고? 아니 우리나라가요 그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한 5만 5천 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나 영국보다 잘 살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영국보다 잘 살아요? 그럼요. 1인당 또 순자산 기준으로 1인당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순자산 기준으로 중위 순자산 기준으로 미디안 넷 웰스 기준으로 미국보다 잘 살거나 비슷해요. 대만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고요. 한국은 진짜 잘 사는 거구나. 예, 싱가포르가 엄청 못 살고요. 홍콩, 싱가포르는 완전 죄송합니다. 저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딱 아시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대만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도 거의 간발의 차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 순자산 얼마일까? 1인당이니까 1억이에요. 가구 기준 2억 4천이 중위값입니다. 50% 상위 50%가 2억 4천이에요. 자, 근데 세계에서 우리가 한 10대 부자 국가 안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뭐 스위스 같은 나라는 다 빼야 되는 게 그 나라들은 전부 다 보물섬이잖아요. 부자들이 재산 파킹하는 곳이잖아요. 독재자들이 재산 파킹하는 곳이잖아요. 홍콩, 싱가포르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다
아시잖아요. 소비세나 재산이나 상속세가 면세되거나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독재자의 돈조차도 맡아주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거지. 아일랜드 한번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정말 못 살아요. 일단 음식이 먹을 게 없어요. 맞아요. 박사님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해외여행. 여러분, 허위의식을 빨리 버려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허위의식이 뭐냐면 뭐 얼마는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다 도구 소리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인생 상위 10% 안에 들어가고요. 전 세계인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다른 나라는 특히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평등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인데 여기 태어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학대당하지 않고 살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태어났죠. 옆에서 총소리 펑펑 나는 데서 애가 잠을 잘 자고 그 아이의 감수성이나 신경이나 인지 능력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행복한 나라인데 왜 그렇게 불행한가? 이놈에 대한 인터넷 때문인 거고요. 그렇죠. SNS. 예, 그리고 비교질 때문에. 비교질. 또 랭킹. 인스타그램.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저 집 아빠는 뭐, 저 집 예, 애는 뭐. 그래서 저는 연 한 6에서 8% 정도 성과를 내는 포트폴리오 짜서 꾸준히 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 10억을 넣으면 연 8천을 뺄 수 있어요. 그래도 원금이 안 줄어. 그리고 내가 한 80까지는 살다가 그다음에 요양원으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억 정도, 6억 정도만 있어도 50대 연퇴가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면 원금이 안 주니까. 그리고 원금이 준 거를 마지막에 그 요양원 들어갈 때 전세로 딱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버타운에 자기 보유한 자산이 5억 정도만 돼도 노후는 거의 걱정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가스라이팅을 하죠. 뭐 월 얼마는 필요하네 뭐.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저 한번 파이어회 때 돌아왔잖아요. 파이어하기 전에 증권사에서 뭐 임원하고 리서치 팀장 할 때는 그 비유예요. 1억을 썼어요. 그런데 연 1억을 썼어요. 소비 성향이 높아지죠.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보다 더 썼겠죠. 근데 받은 연봉이 있는데 그때. 근데 그 2019년, 20년 한 2년 제가 파이어하고 잘 놀았잖아요. 뭐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면서 해보니까 한만 봐도 소비가 30% 이상 줄더라고요. 여행 다니고 한데 30% 줄었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평일에 돈을 안 쓰니까. 그냥 공유 오피스 하나 구해가지고 월 뭐 한 50만 원 나가는 거. 대부분 책은 도서관 가서 보고 그리고 뭐 강의 있고 그러면 강의할 때 차 몰고 갔다 오고 차도 모으는 게 확 줄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때 버스 정말 많이 탔죠. 건강해지고 또 여행을 간다 그러더라도 주로 트레킹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연말에 거기 런던 가서 한 달 살기 안 했으면 아마 5천만 원도 안 썼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해보고 나니까 제가 알았거든요. 지금 팔팔할 때 막 열정적으로 다니고 뭔가 애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하는 그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은퇴하면 확 줄어요. 그리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더 줄거든요. 저는 뭐 그때 고3이 있었는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은 자기가 꼬는 거예요. 지팔직곤이라고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맞아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사람도 많아 진짜. 예, 뭐 애를 하버드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올인해야지. 그리고 그 애가 우리 인생 책임져 주나 보지 뭐.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남한테 강요해? 학비 뭐 월 500원 써야지. 그걸 왜 남한테 강요하냐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그걸 강요하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서로 다 다른 거고 자기 좋아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거고 무한정해 줄 수 없잖아요. 말을 물 마시러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그 물을 강제로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 대해서도 저기도 독립적인 인생이고 인간인데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그런들 걔가 안 바뀌는 한은 이거 소용없어. 그럼 제가 바뀔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가 보다. 물론 저도 되게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때문에 인스타에서 뭐 누구를 얼마에서 보냈다라는 그런 대치동 돼지 엄마들한테 속지 마시고요. 그거는 운이 좋은 건지 실력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꾸준히 반복돼야 되는데 애가 10명 있는 집이 어딨어. 한둘인데 한둘의 성공만을 가지고 그 돼지 엄마 말을 믿으면 곤란하죠. 그 왜 돼지 엄마라고 해요? 새끼 돼지를 잘 쳐서 부유하게 잘 키워서 주변에 열심히 분양을 많이 하시는 그게 약간 그런 은어 같은 거구나.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뭐 그 나중에 컨설턴트로 나서시고. 정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진짜 부자는요, 애들 우리나라에서 안 키워요. 거기서 뭘 의사를 시키네, 뭐 변호사를 시키네, 어려서부터 뭘 하네. 죄송합니다. 그 없다는 내한테 돈이 보내시더라고. 네, 나한테 돈이 없다는 신호예요. 뭘 애매한 부자인 거고. 그래서 뭐 올라가서 다음 때 부자 만들면 걔가 우리한테 잘할 것 같아요? 받기만 하고 자란 애가? 잘 생각해 보세요. 독립적인 이성과 개인적인 어떤 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으로 키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의 그런 욕망을 투사하는 건 아닌지. 저는 뭐 큰애를 벌써 일본은 보내놓은 지 몇 년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팔자는 다 지가 하는 거지. 그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 체력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 부모의 역할은 대부분 언제 집중되냐 하면 만 3살 이전에 집중된다는 걸 공부해보면 다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영특한 애가 있으면 걔는 잘 돼요. 근데 그 영특한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 IQ가 대부분이잖아. 자기가 공부 못했으면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안 되지. 난 나중에 자녀한테 교육시키면 안 되겠다. 아니요, 결혼하실 분을 잘 고르면 되겠지. 크리에이터화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그것도 좋지. 용모를 우리 김 작가처럼 이렇게 멋진 스타일의 용모를 받게. 그 김 작가 TV를 물려받게 하는 거지. 가업을 너에게 물려주마. 여기 너무 부러운데. 소개시켜줄 사람은 있고? 자, 우리 다시 부동산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반기 집값은 오른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 네. 그리고 이런 통화 공급은 한번 바닥치고 오르기 시작하면 꽤 가더라. 뭐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일부 이금융권 맞아, PF 문제 이런 거 터진다고 하잖아요. 뱅크론도 있고 그런데 그거랑 서울 부동산이 뭔 상관이 있어요? 서울에 미분양이 있어야 서울 부동산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PF가 서울에 어디 주거용 부동산 PF가 어디가 문제가 됐냐고요. 다른 데 문제는 있지만 서울은 그런 게 없다. 왜 그럴까요? 미분양이 안 나니까. 지금 모든 PF의 문제는 결국 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많고 미분양이 나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제대로만 분양 다 됐으면 PF 문제가 왜 나와? 그게 안 나와서 2022년부터 터진 이 부동산 불황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가 터진 건데, 그러면 2011년, 12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저축은행 사태에 부동산 PF 100조 문제가 터졌어요. 지금 230조. 뭐 경제 규모 비슷하네요. 경제 규모 대비. 왜냐하면 인플레를 감안해야 돼요, 여러분. 2010년 부동산 PF 문제나 현재 부동산 PF는 GDP 대비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 면에서 큰 문제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금융기관들 팔 비틀어서 5조 5천억에 달하는 무슨 펀드 만든다며. 왜 그게 또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펀드가 신용도가 좋잖아요. 그 돈이 얼마까지 부풀어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PF들 중에 문제가 한 10몇 %라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냐? 남아있는 멀쩡한 건 괜찮냐?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경기에 달렸다니까. 근데 제가 지난 1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경기 좋다니까.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은 데다가 미 연준이 금리를 저는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는 한다고요. 우리는 하고 돈도 풀리고 통화 공급 증가율이 늘어나면서 돈도 풀리고 있고 거기다 수출이 잘 되면서 수출 기업들 특히 상위 10% 연봉 받는 고소득자들 연봉이 오르고 있어요. 거기다 20대 고용률은 역사상 최고치야. 근데 왜 비가 나냐고. 그러니까 다 사라는 거 아닌 거 좀 아시죠? 야, 누차 이야기했어요. 다시 구분합시다. 구분합시다. 그러니까 2020년 가격에 다 와 있는 걸 사라고 지금 제가 권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2020년 가격이 안 돼 있거나 그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단지들이 앞으로 주요 일자리 쪽으로 가는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이 있고 그 일자리력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면 학군도 뒤따라 좋아지는데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잖아요. 학군이나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을 좀 너무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다. 저도 맹모 삼천 좋은 동네 살면 애 공부 잘한다 동의하죠. 그런데 그게 결정적이냐 decisive 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부모 지능이 훨씬 더 중요하고 부모가 애가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에 만 2세 3세 때 얼마나 많은 말과 얼마나 많은 체험과 얼마나 많은 감정적 공유를 해줬냐가 더 중요하다. 이 모든 교육학자가 일치 단결해서 하는 이야기가 20살의 1년보다 그때 한 달이 훨씬 중요하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지가 저는 어린이집 전부 정부에서 다 공짜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원하는 순간 다 어린이집에 넣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경제를 평등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다. 왜?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고 이혼한다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서 애한테 소리 지르고 애 때리고 어린애 우는 애 때리고 그런 집에 놔두는 것보다 어린이집에서 키워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부모보다는 당연히 공공 어린이집이나 육아시설이나 유치원이 못하지. 그렇지만 안 그런 집에 비하면 훨씬 낫잖아.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공부나 학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은 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질 거고 학군지에 대한 환상은 좀 벗어나라. 이번에 당장 중계동하고 상계동 학군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세요. 그 학군은 죄송합니다. 이제는 부차적이다. 훨씬 더 부차적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에 집을 살 사람들은 상위 10% 소득 순자 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디 사느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과의 거리다. 그리고 직장과의 심리적 거리는 교통망으로 해결된다. 그런 지역들이 지금 되게 많지 않냐. 그런 데는 근데
노도강 금강군이 뭐 광명이 옛날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아냐 뭐 그잖아요. 막 그런 비아냥 섞인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 다니면서 구리는 구리다는 둥. 정말 직접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구린 데를 저한테 추천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게 다 허위의식이거든요. 그런 허위의식은 현실에 뼈를 맞게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직도 서울만 해도 이렇게 수도권만 해도 이렇게 살기 좋고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우리는 부동산을 비관하는가? 부동산은 하락장은 끝났고 반등장은 나오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로케이션이죠.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빼놓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의견이 좀 다르다. 그럼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박사님이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지금 저렴하게 있는 곳들은 사도 된다는 의견이신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1주택자 만약에 노도강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내가 노도강에 1주택자예요. 더 상급지를 가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 이제 노도강이 지금 더 오를 거니까 지금은 상급지로 갈아타면 안 되겠네요. 저는 안 팔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살고 있다면 저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어서 죄송합니다.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교통망들이 다 거의 지금 다 만들었던데 다 깔았던데 그러니까 그 철판으로 거의 다 덮었던데 청량리역 앞에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다 깔았던데 그거 보고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가격 반영된 것도 좀 보고. 네, 노도강 금강구 할 때 금강구는 또 마찬가지로 신안산선 다 깔았던데 그거 개통되는 거 보고 그 다음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프리즘 투자자문의 또 대표님이시니까 궁금한 건데, 한국 분들이 부동산 자산만 한 70%가 넘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로 더 많아지고 하는데, 앞으로 뭐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 이런 거는 이제 정해진 미래니까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이거는 좀 이제 앞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되는 문제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2030년부터는 이제 가구 수도 꺾인다고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젊은 사람이 모여들고 좋은 직장이 남아있는 곳이라면 괜찮다. 그거는 투자에 있어서 하락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닌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정책들을 쓰는 지방 자치단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는 조심해야죠. 뭐 수많은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이렇게 됐을까 싶은 사건들 최근에 꽤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는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지 안 좋은 데는 안 가요. 우리 그 MZ 세대들은 도시 아이들이기 때문에. 도시 아이들. 네, 도시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쿨해 보이고 여기가 매력적이고 여기 있으면 이성을 만나기 쉽고 여기 살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일을 하면 뭔가 남한테 내가 인정받을 것 같은 데를 좋아하지 그냥 무작정 적감해주는 정말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김 작가 TV 나오셨는데 저희 시장님한테 혹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박사님 그러면 뭐 주식이 그렇게 버블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부동산이 매력 있다 그러지만 그 돈 모은 게 없는데요 라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대안이 되고 싶어서 프리즘 투자 자문을 만들었습니다. 뭐랄까요? 뭐 목표 수익률이니까요. 한 6에서 8%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익률만 따박따박 잘 따라가도 저는 사실 얼마나 열심히 저축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누구랑 비교지를 안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신이 노후에 쓸 자금에 대해서 너무 과대 공포 마케팅에 넘어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돈을 모아나가고 또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체험 소비를 사실 꼭 어디 뭘 물건을 사야 좋은 게 아니라 체험 소비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엄마가 그 아주 어린 딸을 데리고 줄넘기를 같이 하는 걸 보고서 와 얼마나 부럽던지 그 딸이 진짜 엄마가 따라서 펄쩍펄쩍 뛰면서 둘이 같이 요렇게 하자 그러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또 절경이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체험 소비, 아이의 그 귀한 시간 아까 이야기했죠. 만 3돌 되기 맥스로 봐도 5돌 되기 전이 인생을 좌우하는데 그 시기에 자녀와 더 놀아주는 게 어쩌면 미래를 위한 더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밸런스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그렇게 돈 미친, 돈 미세 이렇게 되지 말고 맞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뭐 전문가분이나 부자분들 만나 뵙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이제 가장 좀 부러운 분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좀 잘 보내시고 가족과 그 관계가 돈독하신. 근데 박사님도 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가끔 이제 또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하면 되게 돈독하게 지내고 여행 가는 모습이 가끔 피곤하실 때도 있겠지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 인스타를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사님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신 말씀, 여러분의 행복을 비교로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박사님은 또 다음번에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홍준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